안녕하세요. 3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6월 7일 화요일, 월요일 아닙니다. 화요일 웜의 신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아침에 회의도 많이 하고 고객 상담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은 빨리 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파업에 막힌 차미슬 도매상 직접 트럭 몰고 공장행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내일부터인가 이제 화물 연대 파업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이트 진로 이 소주 공장에 사진이 지금 나오는데요.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 앞에 소주를 싣고 가려는 도매상 트럭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화물 연대가 파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화물 여러 도매상들이 또 대안을 마련한 거겠죠 아마.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에 지금 긴 줄, 번호표 순서대로 제품을 실어 날라. 공장에는 출고 안 된 재고가 쌓여 있고 편의점들 한 박스로 발주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소주 출고가 차질을 빚자 주류 도매상 수백 명이 직접 트럭을 끌고 차미서 조달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천 공장 앞에 어제만 하더라도 500여 대의 주류 도매상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고요. 이들은 한참을 기다려 하이트 진로가 생산해 공장에 쌓아놓은 차미슬 진로 등 주요 제품을 실어 갔다라고 합니다. 지난 4일에는 700여 대의 도매상 차량이 이천 공장을 다녀갔다고 하고요. 트럭이 한꺼번에 몰려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순서대로 제품을 내주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사는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 유통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류 유통 시장은 제조사가 도매상한테 넘기면 도매상이 소매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화물차주 파업에 도매상이 직접 공장으로 제품을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렇게 직접 제품을 판매 유통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지러 오면 줄 수는 있군요. 하이트 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이천 청주 공장의 하루 평균 출고 물량은 평소의 59% 수준에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출고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 도매사뿐 아니라 유통사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다른 운송업체와의 추가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은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발주를 제한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교통방해, 운송방해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려서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을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와 운송업체는 7일 0시부터 허가증을 받으면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집단 운송 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은 전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다라고 돼 있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또 파업하시는 분은 파업하시는 분대로 또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이렇게 식당들, 유통사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어쨌든 좀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나 사태로 초토화된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윈터가 닥치나. 암호화폐의 겨울이 크립토 윈터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닥치나 요 부분입니다. 요 기사는 제가 따온 이유가 그 비트코인 가격하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랑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꺾였었던 2018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었네요. 그리고 2019년 초까지 거의 2,800만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까지 빠지거든요.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들이 나중에 빠졌었는데 비트코인이 약간은 선행성이 반도체 주가보다 또 선행성이 있어서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시장에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이쪽 시장 동향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만 보더라도 1년치 상승분을 반납한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21년 6월 3일 날 39,246달러 하다가 11월 8일 날 65,519달러 갔다가 지금 34,497달러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더 하락할 수도, 올 초 대비 50% 넘게 추락, 일부에선 저점 8,000불 예상하기도, 이미 바닥에 근접했다는 전망도 있고,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각광 예상, 회복 위에 거시경제 받쳐줘야, 일부 코인은 투자 주의보 발령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같이 존재하네요. 암호화폐 전망과 투자 전략, 루나 사태의 여진이 한 달 가까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다가 루나 사태를 겪으며 비트코인은 올 들어서만 50% 넘게 추락했다. 지금 이 루나 이 코인 때문에 다 난리죠. 시총이 그때 뭐 기사에는 시총이 거의 뭐 한 2, 30조 됐던 걸로 나오는데 거의 이제 뭐 빵이 되다 보니까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도 보면 고점에서 그 분위기를 깨는 폭탄 주식이 한번 먼저 나오잖아요. 그 폭탄 주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또 뭐 하한가 가는 그런 주식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그쪽 업종이라든지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망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이오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보면 뭐 예전에 헬릭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상 3상 실패 뉴스 나오면서 툭툭 그게 2019년도였나요? 신라젠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탄 주식들이 줄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바이오 주가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루나를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추가적인 폭탄이 또 나올 수도 있나 저는 그런 우려를 좀 하긴 합니다. 아무튼 2020년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크립토 윈터에 접어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온 크립토 윈터가 도래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80% 이상 폭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작년 고점 대비 80% 하락한 14,0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게 4년 주기로 이제 반복됐었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16, 17 오르고 18년, 19년 빠졌다가 20, 21 오르고 그 다음 그 전에 그러면 15년 그러고 보니까 15년도에 14, 15인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도 좀 조정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뭐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4,497달러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비해서 14% 떨어져 있다. 올 초 대비로는 50%가 빠져 있네요. 작년 고점 대비로는 100% 하락했다. 어떻게 100%가 하락하죠?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 100%에서 하락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58조 원에 달하던 루나 시가총액이 58조 원이었네요. 제가 아까 30조라고 했었는데 58조 원에 달하던 루나 시가총액이 99.99% 증발한 12일에는 비트코인도 26,000달러로 떨어지면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예.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면 한 50, 60% 정도 빠졌었네요. 전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1분기 주주서한에 따르면 이 거래소의 거래량은 3,090억 달러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370조 정도였네요. 작년 4분기 대비 44%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58% 감소한 74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하면서 기관 투자가 거래량 역시 36% 감소한 2,350억 달러를 나타냈다.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줄면서 루나 사태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라고 쭉 돼 있고요. 자산운용 규모가 400조 원에 달하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의 저점을 8,000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작년 4월 달에 6만 달러대에서 5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6월에는 3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 자문사인 불앤베어 프로피츠의 존 울펜버거 CEO는 앞선 두 차례의 반감기를 근거로 최고가 대비 최소 80% 떨어지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69,000달러 고점 대비 80% 하락하면 14,0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미 바닥에 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면서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적정가로 지금보다 20% 이상 높은 38,000달러를 제시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아스 헤이스 전 CEO는 23,800달러가 장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 쭉쭉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적정 주가가 얼마가 적정하다는 건지, 그 로직이 중요한 건데, 그 로직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얼마까지 빠질 수도 있고, 얼마에서는 지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는 아까 4년 이런 반감기마다 80% 빠지는 특성이 있었다. 요 얘기만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흔들린다 시리즈죠. 1국민소득이 10년 새 5분의 1 감소를 했고 전방이 후진국이 됐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흔들린다 시리즈의 18번째 이야기, 쪼그라드는 1인당 GDP라고 해서 도쿄의 정영효 특파원께서 쓰신 기사인데, 지금 보시면 거품 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5,896달러로 세계 8위였다. 한국은 요때 당시에 이제 GDP 규모로는 미국에 이어서 2등이었었고요. 그렇죠. 2등이었죠. 1970년에서 80년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GDP의 2등이었다가, 2등 자리를 일본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2등인데, 1인당 GDP로는 당시에 8번째였었네요. 한국은 6,610달러로 그때 당시에 42위였고요. 일본과의 GDP 차이는 4배에 달했다.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가 39,173달러로 세계 2위에 올랐었다. 라고 합니다. 1인당 GDP도 2000년도에는 2등이 됐군요. 그로부터 21년 뒤인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9,340달러로
2000년도에도 39,173달러였는데 21년이 지났는데 39,340달러로 30% 정도 증가했네요. 세계 28위고요. 한국은 34,801달러로 세계 30위. 야, 격세지감이네요, 정말. 거의 다 쫓아왔네요. 한국이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소득이 2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정체가 심각했던 영향이 크다. 우리는 3배가 늘었는데 일본은 30% 늘었으니까 거의 다 쫓아왔네요. 선진국으로 보기 힘든 성적표다라고 하면서 2012년 49,175달러까지 늘었던 일본의 국민소득이 거의 5만 불 갔었는데 9년 만에 19% 감소했다. 선진국 가운데 국민소득이 이 정도로 급감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 깜짝할 사이에 후진국이 됐다라고 하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4월 9일자로 나온 작년 기사인데요. 세태도상국이자 발전 정체국이라고 데라사키 아키라 정보통신진흥회 이사장이 그렇게 산케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낙후된 디지털 경쟁력은 일본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력 순위 27위, 한국은 8위고요. 전자정부 순위는 14위고 한국이 2위고요. 종합국가 경쟁력 순위 31위고 한국이 2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 부문에서 일본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보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특기였던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에 뒤처졌고 5G 통신 규격 경쟁에는 뛰어들지도 못했다면서 전기자동차 전환도 한참 늦은 데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유럽, 중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후퇴는 경제 이외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시대의 조류인 탈석탄 사회 실현을 선언한 건 벌써 120번째였다. 일본의 근대화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교육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3위였던 우수 과학 논문 순위도 2018년도에 10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진국 탈락을 막으려 몸부림치는 일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후진성은 남녀 격차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 남녀평등지수에서 일본은 120이네요. 근데 한국이 1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다.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9.67%로 세계 165위고요. 여성 의사가 21.9%, 판사가 22.65%, 학교장 16.4% 비율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도 14.8%로 선진국에 뒤처져 있고 일본 최대 경제정책 게이다레는 2030년까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20명의 게이달렌 부회장 가운데 여성은 단 1명뿐이다. 54.4%가 비정규직인 일본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77.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88.4%를 크게 밑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남녀 평등 지수거든요. 왜 우리가 제가 한 번씩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차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절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세요. 남녀 이렇게 차별 비율로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어떤 노동력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경제도 뭐든지 다 이게 생산성의 잣대로 보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걸 생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 대비 또 아웃풋이 높은 걸 효율성이라고 하고, 똑같은 efficiency나 productivity나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거든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그렇게 해야 그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쪽 분야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전체의 부가 이제 늘어나는, 우리 전체 공동체의 부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특히나 심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한 전혀 이런 선입관 없는 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극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능력이 부족한 남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능력이 있는 여성의 30%가 뭐 80대 2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여성의 30%가 그 일을 못하고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 30%가 더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일본 기사를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우리보다도 한 20년 빨리 가고 있는 일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케이스를 타산지석 삼아서 계속 우리나라의 역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진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일본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후진성은 남녀 격차다. 이 부분이 아주 가슴에 확 와닿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 미국이 유럽,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국무부가 내달 유럽으로 운송 허가를 하고, 대러 견제, EU 원유 부족 지원 차원이고, 오펙 플러스 증상 결정에도 상승세 여전하다라고 돼 있으면서, 이게 한번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성의 법칙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는 그 어떤 자산 가격이 잘 안 꺾여요. 이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꺾일 만한 요인이 나와도 처음에는 안 꺾이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나 뭐 집값이나 원자재 가격 다 그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그 모멘텀이 꺾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로 부채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남미, 중동 등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했던 산유국들에 대한 빗장을 푸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에너지 기업인 이탈리아 애니와 이탈리아 이제 기업 애니와 스페인 랩솔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럽으로 운송하도록 허가했다. 단 운송 물량을 유럽 외 지역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했다. 두 회사는 합작 투자 파트너인 베네수엘라 국영정유사 PDVSA의
빚 상환과 배당 지급이 늦어지자 현금 대신 원유를 받아왔지만 2020년도에 이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원유 산업을 제재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미국이 2년 만에 제재를 완화한 데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대중국 수출 물량을 줄이고 마두로 정권에 상징적 성과를 안겨주며 친미 성향인 야권과의 대화를 독려하려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의 원유 부족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됐다라고 하고요. 국제 유가는 앞서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 사우디 아람코는 아시아와 유럽 북서부 지역으로 수출하는 7월 인도분 아랍 경질유 가격 OSP를 각각 배를 다 4.4달러에서 6.5달러, 2.2달러에서 4.3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운송은 현금 거래가 아니라 채무와 소규모 원유 물량을 교환하는 형식인 만큼 PDVSA 측의 경제적 이득이나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비슷한 뉴스입니다. 다급한 바이든 정부,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 가닥이라고 돼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유지하기로 선거 앞두고 러스트벨트 민심을 의식해서 백악관 참모 인플레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바이든 지지율 곤두박질에 수습 나섰다라고 돼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 집권이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는 거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정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부터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일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지나 러먼드 미 상무부 장관은 5일 CNN에 출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제품 관세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 등을 문제 삼아서 무역법 슈퍼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르몬드 장관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관세가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근로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철강 기업 등이 밀집된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만 철강 이외의 다른 품목과 관련해서는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비재에 대한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 미국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까? 낙관론이 고개를 살짝 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업률이 낮고 저축액이 많아서 연착륙 가능 전망이 나와. 아크 ETF가 최근 한 달 새 17% 상승했네요. 주식시장도 반등 기대 확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는 여전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 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5월 11일 이후로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16.9% 올랐고 S&P 500이 4.4% 올랐네요. 아크가 보유한 주식 주가 변화도 여러 가지 주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29%,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한 24%, 로쿠가 11% 정도 그렇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미 가계 총 초과 저축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등을 근거로 미국 경제가 후퇴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증시가 추가 폭락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지켜야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축 없이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미 경제계 최고 경영자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제이미 다이번이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쭉 얘기하는데, 자, 이 낙관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읽어볼게요.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5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비농업 고용은 39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경기 침체 없이 경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피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기는 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크롤 연구소의 글로벌 수석 경제학자 메건 그린은 경제의 주축들 역할을 하는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격리되고 수차례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접어들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금 되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 위험한 시기인 건 맞지만 경제는 아직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소속 경제분석가인 애나 왕과 앤드류 허스비는 가계 및 기업의 대차 제조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12개월 동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연착륙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많지만 그 경기 예측이라는 게 참 힘든데 주가가 이렇게 되게 고점일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조심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베어마켓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경기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거기서 이제 경기 순환적 약세장이잖아요. 시클리컬 베어마켓은 지난 과거를 보면 평균 20% 정도 빠집니다. 주가가,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20%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기 침체가 뭐 앞으로 오니 안 오니 그 전망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를 다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부터 시작해서 낙폭과대했던 주가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머리를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번 한 주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